인공지능의 효과는 이제 시작이다. 거기에 가장 필두 핵심적인 프로바이더, 엔비디아. 그럼 적어도 방향 우상향하는 거 아닐까? 원자력이나 수소가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고 있으면요, 제가 볼 때 100% 돈 벌어요.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슈퍼사이클 초입 정도 있다고. 그리고 대표님 얘기 중에 중간중간 계속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엔비디아가 대표죠. 예, 진짜 그야말로 짱을 먹고 있거든요. 정말 예.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막 다 씹어 먹으면서 네. 이쯤 되면 그만할 때 되지 않았니? 아예 어림없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1,000까지 돌파하면서 천비디아라는 수식어까지 붙었거든요. 아유, 여담이지만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만나 뵀을 때 얼마까지 목표 주가 들어보셨냐고 한번 질문 드렸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때 제가 다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잘못 드렸더라고요. 1,500불 말씀드린다는 게 1,050불이라고 제가 대화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높은 목표 주가 1,450불 예. 봤고요. 불과 1분기 전에 올 초에 이미 1,500불 콜하는 하우스 걸 제가 봤어요.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번에. 예. 아까 근데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언제까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참 저는 미국을 투자해서 그런지 미국 옹호론자에 가깝겠죠.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네네. 결과도 좋았으니까. 미국은 정부기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친시장적이라는 게 페드든 트레저리든 재무부든 이런 게 뭔가 발표하고 어나운스 할 때는 항상 가이드를 해줘요. 미리미리. 왜 우리가 FMC 하고 나서도 스테이트먼트라든가 미디어 인터뷰에서 미리미리 다 가이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가이던스의 정책인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할 때도 실제 매출이라든가 그 해당되는 분기의 매출이나 수익이 조금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해도 가이던스가 좋으면 또 주가가 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가이던스가 어디라고 제가 비교는 안 하겠지만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그냥 근거 없는 가이던스냐.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그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3개월, 6개월 이런 거 같아.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과거의 성과에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보고 가는 거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흐뭇하죠. 2024년 1분기 매출제로 늘어났고 가이던스도 더 좋아졌고 이거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지배구조. 제가 지금 박사하고 있는 게 지배구조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을 또 발표를 같이 했잖아요. 주식 분할하겠다. 물론 주식 분할하겠다 플러스 배당금 늘리겠다. 물론 이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도 그 배당이라는 거는 성장주들은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배당금을 기존보다 150% 늘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150% 늘려도 주당 0.01불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초성장주가 배당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니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신경을 써주는 회사, 돈은 계속 회사 잘 벌고 있고 마켓쉐어 정말 아까 표현드린 씹어먹는 회사가 주주한테까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 그러면 더없이 뭐가 더 좋은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배당금 발표하고 주식 분할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미국의 자본시장은 정말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런 생각을 여담으로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당초에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솔루션 프로바이더 마이크로소프트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여러 분야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반도체 분야잖아요. 반도체 분야의 핵심, 아까 자꾸 제가 씹어먹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몇 불이 갈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1,400불, 1,500불 모르겠어요. 그걸 넘을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그래프가 산업 전반의 AI 생산성 증대 효과가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분야가 있을 거니까 마케팅이 있고 쭉 그 분야별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를 맥킨지에서 지난 올 초에 발표된 보고서에 제가 갖고 왔거든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파란색 짙을수록 부가가치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네네. 이걸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약 4,000조 원 이상의 매년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썼어요. 맥킨지에서 그냥 대충
이 연구원들이 그냥 대충 써서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인공지능의 효과는 이제 시작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두 핵심적인 뭐 프로바이더, 뭐 엔비디아, 그럼 적어도 방향 우상향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확실히 인공지능 시대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은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담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막상 사긴 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적어도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ETF 투자하십시오. ETF는 방향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전략, 방향성,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IT 혁신, AI, 인공지능의 흐름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관계되어 있는 좋은 회사들을 훌륭한 운용사가 잘 리밸런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방향성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엔비디아의 주가 부담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변동성은 많이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럼 우리가 좀 볼만한 ETF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미국의 소개 지금 반도체 ETF라고 하면 네. 실제 그 AI 인공지능 ETF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반도체 ETF예요. 반도체 ETF가 제가 올 초에 보니까 한 50 몇 개가 있던데 그 중에 저희가 추려서 한 17개 추렸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 저희가 다시 서너 개 추려서 지금 하나를 투자하고 있는데 뭐 종목이 필요하시면 제가 몇 개 불러드릴 수는 있지만 네네. 그 인터넷에 지난번에 알려드린 ETF.com이라는 데 들어가셔갖고 또는 그냥 구글에 가셔서 네. 미국 US 반도체 또는 AI ETF 이렇게 딱 찍으시면 네네. 쭉 나옵니다. 예, 그렇게 찾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최근 성과 비교해 보시고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 시간이 좀 되신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 들어가서 홀딩스라고 해서 보유 종목이 나와요. 그 보유 종목 보셔서 예를 들면 내가 엔비디아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다.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많이 싣고 있는 ETF를 선택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 3-4가지 뽑은 거 티커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투자했던 ETF가 PSI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PSI. PSI라는 종목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후보군 중에 FTXL이라는 종목 보고 있고 그 정도 2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혹시 딱 찍어보시면 그 ETF.com에 보면 컴페어라고 해서 비교하는 란이 또 있습니다. 그거 2개 지금 관련된 ETF를 쭉 또 보여줘요. 네. 그 정도 공부하셔야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님 이게 AI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이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물론 여전히 강세죠. 네. 엔비디아 중심으로. 근데 이게 국내 기준으로는 전력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인 감이 있거든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네. 사실 미국 주식 쪽만 보더라도 이 전력, 발열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강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전에 대표님께서 저희 채널 나오셨을 때 우라늄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해주셨단 말이죠. 이런 자체도 다 AI에 따른 수혜로 기대하면서 말씀하셨던 건가요? 우라늄의 투자 메리트가 네. 인공지능 온리 수혜는 아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수혜 중에 인공지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블룸 에너지가 에너지 해결 문제로 천연가스를 비롯한 수소, 뭐 또 네, SOFC, SFC.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전력 생산이 정말로 이 수소까지 사용을 촉진시킬 만큼 지금 부족한 건지, 진짜 쇼티지 현상 나와서 네. 반도체처럼 계속 강세를 보일 만한 현상이 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조금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전기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대부분 전기 생산 아닙니까? 전력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쉽게 표현드리면 전기 생산할 때 기존에 화석 연료 가지고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무공해한 에너지, 예를 들면 뭐 풍력, 수력, 바람, 원자력 뭐 이런 것들로 수소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스토리이잖아요. 네네. 몇 년 전부터 또 ESG라고 해서 워낙 여러분 아마 ESG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언급을 보통 안 하시던데 ESG는 우리나라 실제 기업이 된 전 세계가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ESG 관련한 이 어떤 규제가 다 거의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굉장히 크게 엄습할 거예요. 사실 아까 대표님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우라늄 컨셉을 되게 중요하게 봤던 저희의 당초 스토리의 시작은 왜냐하면 2021년도에 제가 회사를 인수하고 준비했을 때니까 제가 2022년도 1월 3일부터 고유자금 투자하면서 우라늄을 제일 먼저 넣었거든요. 그때는 인공지능이 없었잖아요. 2023년 초에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뜨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 저희가 우라늄을 봤던 스토리는 ESG였어요. ESG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친환경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적으로 공해를 유발시키는 화석 에너지에서부터 에너지로부터 무공해한 에너지 원을 찾아서 이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력의 보통 그러니까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생산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원자력을 네네. 갖고 하든 뭐 화석 연료를 때우든. 그런데 화석을 줄이게 되면 기존의 수요 대비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전력의 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의 가격, 그러니까 BEP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력 생산을 해낼 때 BEP가 가장 낮고 효율적인 게 뭐고 가장 공해가 적게 유발이 되고 안전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게 원자력이라는 결론을 저희가 3년 전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을 투자를 했죠. 그러고 났더니 2년 있다가 2023년 챗GPT가 딱 본격화되고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그때만 이 2023년 챗GPT 인공지능이 처음에 초기만 해도 이렇게 전력수 이런 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네네. 근데 저희는 뭐 저희가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딱 인공지능이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 안 하지만 가상화폐 비트코인 뜨면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연산의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네. 때는. 왜냐하면 사회 경제 전반에 쓰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얼마나 많이 더 필요할 거고 연산이 그만큼 많아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똑같은 전력의 소비량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ESG,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 부분이 빠지면 거기서 전력 소티지 났던 거를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되잖아요. 태양력 갖고 하든 수력 갖고 하든 풍력 갖고 하든 원자력 갖고 하든 최근에 그래서 수소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수소 에너지, 수소 발전 쪽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건 원자력이나 수소가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풍력을 제가 작년 말에 외부 강의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깊이 공부를 했는데 이 BEP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이 풍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의 그 BEP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집중하는 게. 원자력 수소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건 원자력이 가장 가동률이 높아요. 석탄 에너지 발전소의 가동률이 60%, 62% 되거든요. 네. 뭐라 그러죠? 공장 돌리는 가동률이죠. 원자력이 92%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전력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제가 3년 전부터 투자했던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원자력 하나 말고만 원자력 갖고만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수소도 있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소가 조금 각광받기 시작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수소가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수소까지 투자할 만한 뭐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드리면 그런 스토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네. 사실 원자력이 이제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예전부터 이 효율단에서는 진짜 짱이다. 안전성도 가장 높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뭐 이런 폭발 사태가 몇 번 나오면서 뭐 각국의 유럽 측이 특별히 또 이게 진짜 안전한 게 맞냐라는 것 때문에 좀 기피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그런 인식이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 네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네. 다 아트했어요. 그래서 열중시하고 다 뒤돌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쇼티지가 워낙 많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스웨덴,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원전 선진국이거든요. 독일 뭐 이런 데가 뭐 핀란드 이런 데가 그런 나라들이 다 아트했다가 이거 놓고 보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전기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했어요. 네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술 개발하고 뭐
저 지진 때문에 파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진 설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해서 안정성도 굉장히 많이 증대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2018년도 기점으로 해서 네네. 전 세계 원전 선진국들이 다시 친원전으로 싹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급을 보는 것보다는 글로벌 단기 전기 수요 전망을 보시면요. 2023, 4, 5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네요. 예, 지역별로의 차이, 이거 지역별로는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2022년 기점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 수요가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뜰 거라는 거예요. 뭐 수치로는 뭐 90%, 100% 얘기하는데 2.5%, 그러니까 2배 반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 영향이 크네요. 인공지능 영향에다가 아까 ESG. 결국에는 이 뭐 AI의 수혜를 또 받으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계속 장기적인 성장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과연 이 원자재, 뭐 우라늄 이런 쪽으로 완전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좀 구분이 좀 지어지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아주 생각하세요? 정말 정말 아카데믹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죄송합니다. 네네. 공부를 깊게 열심히 하신 분이 하실 법한 질문이신데, 지난 30년간 경험치로 보면 우리가 원자재 투자 정말 좋죠. 구리, 금은 그래도 우리가 실물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구리, 석유, 우라늄 이런 거 실물 갖고 있으면요, 네. 제가 볼 때 100%돈 벌어요.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물을 내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리 그 몇천 톤, 몇 톤을 어디다가 저장할 겁니까? 석유 몇천 배럴, 몇 배럴만 해두고 어디다가 저장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투자라고 하면 네.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선물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그 관련한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네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실제로 저희 이제 그 파트너분하고 이제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데이터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투자했던 원자재 선물에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또 펀드로 싼 펀드에 투자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선물에 투자했을 때 하고 원자재 관련한 기업에 투자했을 때 하고 다행히 기업에 투자할 때 장기 수익률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원자재라고 하는 거는 수급이나 해지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네. 급합니다. 가격 움직임이. 그럼 단기적으로는 선물이 뭐 일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도 기업이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그렇죠. 큰 수익이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천연가스 가격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합니까? 그러네요. 최근에 좀 뜨긴 했지만 아주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또 미국 상장 기업들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우라늄 투자하는 것도 우라늄 관련 기업, 물론 실물 우라늄에 투자하는 ETF를 또 담고 있긴 해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소피스티케이트하게 보긴 하는데 네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걸 또 검증하고 보고서 읽고 복잡하시잖아요. 저희가 작년 초에, 작년 연말에 이 우라늄을 정말 제대로 한번 보고서 너무 힘들어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대표님께서 우라늄에 대한 투자는 되게 예전부터 하셨잖아요. 했죠. 지금도 수익이 꽤 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거의 한 처음 투자한 이후 거의 100% 넘었으니까요. 이익 실현을 몇 번 해서 그렇지. 네. 그럼에도 여전히 앞으로 계속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3차 슈퍼사이클 초입 정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3차까지 왔나요? 네, 우라늄 가격을 안 갖고 오긴 했는데 네네. 과거에 한 2번 슈퍼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우라늄 스팟 가격 기준으로 거의 200불 가까이 갔던. 지금 세 번째 딱 그 초입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글로벌 그 그래프가 몇 개 있는데 뭐 수소 에너지는 그냥 참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아까 왜 SFC 그냥 이게 뭐다라는 걸 갖고 왔는데요. 글로벌 전원별 발전량 추이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네요. 뉴클리어도 많이 차지하고. 근데 뉴클리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자력이 이거 터지면 문제니까 막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 적어도 2024년 최근 몇 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노란색이.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원자력을 막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생각이 아니어서 관련된 그래프를 안 갖고 왔는데 올 연초인가요? 그 G20 선진국 모임에서 2050년까지 원전 가동률을 몇 배를 증가시키겠다고 발표를 다 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만 보면 나라에서 모여서 발표를 했으면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원자력은 이제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3차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보통 그러면 그런 상승 사이클이 몇 차까지 가나요?
그거는 앞으로 올랐다가 또 한 몇 년 있다가 떨어졌다가 또 오르기도 하고 상황 따라 틀릴 테니까 정해진 건 없죠. 사실은 몇 차까지 가고. 완전 과거부터 1차, 2차 이렇게 네네네. 왔다라는 한 2, 30년 전부터 한 번 스파이크 했다가 좀 몇 년 쉬었다가 또 스파이크 했고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의미에서 3차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슈퍼사이클이라고 저 했습니다. 이제 3차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그러니까 파동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생각보다 아직 우라늄에 대한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 계속 갖고 있다니까요. 비중을 안 줄였어요. 저희가 NAV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NAV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비중도 네네. 늘어나고. 그럼 네. 저희는 항상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해서 다시 20%로 맞추고 20%로 맞추고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2022년도 여담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됐을 때 수익 나는 그 PFIX라는 종목을 저희가 헤지펀드를 장중에 116%까지 먹었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 한 90% 가까이 가서 다 털었거든요. 그것도 그 PFIX도 2022년 여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익 실현 이미 했어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차례 정도 했고요. 소폭.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컨빅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겠죠. 사실 최근에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또 드디어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줬거든요. 늦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움직일 정도면 확실히 뭔가 좀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 쪽의 원자력 관련주들은 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여기서 종목까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냥 ETF를 말씀드리죠. ETF 딱 두 개 있습니다. 우라라는 ETF가 있고 URA 네. 그리고 URNM이라는 ETF가 있어요. URNM. 네네. 네. 직관적이네요, 확실히. 그 두 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라늄이니까 우라. 우라. 네, 관련된. 되게 직관적이네요. 근데 한 회사는 국내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하는 ETF고 한 ETF는 실제 이 우라늄을 취급하는 회사가 운용사 라이센스를 따서 직접 ETF를 운용하는 ETF예요. 그러면 뭐가 더 신뢰가 있을까요? 까지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별도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라늄 시장 재밌습니다.